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을 의제로 올리는 문제로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화 노력은 공회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흘 만에 다시 의료계와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주요 수련병원의 의대 총장들과 병원 협회장을 만났는데 특히 이번엔 의대 증원 핵심 부서인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까지 대동해 조속히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좀 건설적인 그런 대화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기를. 의료계에서도 의정합의체 구성에는 긍정적이지만 벌써 여러 날째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는 대학별 배정까지 끝난 의대 2,000명 증원을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하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을 의제에 포함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통해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장은 더 강경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 규모 조정을 전제로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안을 함께 보완하자는 데 방점을 뒀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00명 증원은 물론 필수 의료 정책 자체도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가운데는 교수들에게 대화 권한을 넘긴 적 없다며 중재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결국 출구 없는 대립 속에 환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으로 못 박은 의대생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 역시 의료계 협상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울산 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0명이란 숫자도 타협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대화해야 하고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대표적인 강경파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가장 강경파가 당선되면서 의사협회 차원의 집단 행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결선 투표에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2배 많이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임현택 신임 회장은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없던 일로 되돌려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정부에 대한 반발을 더 강하게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 시절에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이끌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총파업이 집단 휴진을 의미하는 만큼 동네 의원의 집단 휴진과 야간 휴일 진료 단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단일 대화 창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사협회의 주장과 생각이 달라 구심점 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의협이 더 강경하게 나가면 중재자 역할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의대 교수와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의 강경 기조가 더 커지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더 찾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 가운데서도 지역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주 한국병원처럼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며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히 뿌리를 내리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하라며 지역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무단 불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경고 일주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총선 전날에도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연달아 무단 불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재판부 경고를 받고 일주일 만에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출석 직전까지 총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이 대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화살을 검찰에 돌렸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에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없어도 진행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 역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 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대표에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표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 논란이 생긴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 준수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다만 재판은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 확진에 따라 건강이 나빠져 조기 종결됐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대표는 곧장 서울 동작을로 이동해 류삼영 후보와 합동유세를 펼치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총선 때까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국회의원 후보, 형사재판 피고인 역할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2일에 더해 총선 직전 날인 9일에도 예외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출석을 강요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이 대표는 총선 결승선 코앞을 서초동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어제 치러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수 대비 88.5%, 투표 조합원의 98.3%가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오늘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만 올릴 수 있다는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9차례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번 주로 예고한 총파업에 대비해 서울시도 비상소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 예고 시점인 내일부터 종료 때까지 지하철 직회 운영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혼잡 시간대가 지금보다 1시간 더 연장되고 열차 투입도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77회, 하루 기준으로는 202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잠실과 사당, 구로 디지털 단지, 서울역 등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내 주요 역사 17곳에는 질서 유지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고 주요 거점과 역사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인들과 도박판을 벌여 돈을 싹쓸이한 현직 치과의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카드와 렌즈를 이용했다가 현장에서 지인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윤홍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드와 현금이 탁자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갑자기 한 남성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속임수를 썼는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하잖아. 자, 내가 돈 좀 땄다고.
여기 렌즈 있습니다. 뭘 렌즈가 있어? 렌즈 네, 하나, 봐봐, 렌즈 여기 하나 봐봐. 나왔습니다. 강하게 부인하던 남성. 그런데 눈에서 검붉은 렌즈가 나옵니다. 카드에 대해서도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거 하트요. 봐봐, 맞나? 맞네. 맞지? 지인이 미리 준비한 특수안경으로 살펴보니 카드 뒷면에 표시가 훤히 드러나 어떤 카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인들은 이 남성이 특수 제작된 렌즈와 카드로 사기 도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독 치과의사 A씨만 판돈을 쓸어가자 의심 끝에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 사람은 10번 하면 9번을 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카드가 다 맞아가는 거죠. 도박을 함께한 10여 명은 이상하리만치 A씨가 승률이 높았지만 고소득자인 치과의사가 설마 사기를 칠까 처음엔 의심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의심을 못했죠. 지위도 있고 하니까요. 자기 뭐 주식 해갖고 한 5억 있는데 오늘 뭐 500만 원 손해받고 그냥 그 사람은 막 1, 2천만 원은 그냥 재미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지.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승부 조작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치과 의사니까 아무래도 얘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은 했죠. 이들은 A씨가 이렇게 2021년 초부터 1년여 동안 쓸어간 돈이 최소 7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일부가 A씨를 사기 도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기 도박으로 거액을 따다 적발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A씨는 평소처럼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묻기 위해 A씨를 찾아갔지만 상대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경부고속도로 7곡 휴게소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물차 짐칸이 찢어졌습니다. 다른 화물차도 짐칸이 활짝 열려 있고 도로 곳곳에는 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7곡 휴게소 인근에서 대형 택배 차량 석 대가 추돌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쏟아진 화물을 수습하고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경기 김포시 19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소방은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발코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전남 광양의 무인 모텔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지만 객실 가전제품과 직기류가 모두 탔습니다. 투숙객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죠. 한 예로 최근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인근 도로 보수 등을 단체로 요구를 하자며 민원 접수를 유도하고 이 참여 인증을 남기면 치킨 교환권을 주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글들 가운데에는 더 나아가서 담당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며 전화를 유도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하루 종일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듣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원 처리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좌표 찍기 민원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바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산 해운대구는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의 이름과 사진 등이 담긴 좌석 배치표도 청사에서 모두 철거했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전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신상 유포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리 허락받지 않은 정보가 SNS 등에 유포됐을 때에는 SNS 운영업체가 48시간 내에 삭제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를 막고 정보를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모디 총리의 3연임 양파는 알고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각국 선거판 흔드는 채소들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인도는 다음 달에 총선이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인민당은 양파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인도 정부는 양파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한 조치로 이달 말까지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는데 최근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양파는 생산량 1위, 소비량 2위로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총선 때마다 양파 가격을 잡지 못하는 집권 여당을 비난하면서 정권을 탈환한 적도 있고요. 또 양파 작황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진행됐던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도 과일이 선거 전략으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선거 한 달여 전이었던 작년 말 중국 정부가 타이완 열대 과일 파인애플 석가를 2년여 만에 재수입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던 야당에 유리하도록 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판에도 큰 영향을 주고요. 특히 농민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크게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천연기념물인 사냥 2마리가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뛰면서 헤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우측으로는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갈 데 없이 헤매고 있는 건데 다행히 사진 속에 나온 사냥 2마리는 끝내 숲속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냥들은 고립돼서 폐사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가 세워진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죽은 사냥이 300여 마리로 추산이 되는데 국내에 서식하는 걸로 알려진 약 2천여 마리 중 15%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한편 정작 울타리로 막으려던 멧돼지들은 울타리가 없는 공간 등을 이용해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울타리가 정작 막으려는 멧돼지는 못 막고 애꿎은 사냥들만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울타리 개방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사냥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사냥 살해나 다름없다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부 측은 아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울타리는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울타리에 대한 효과 분석 용역을 진행해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최근 저출산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그래프로 현재 실려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먼저 희망 자녀 수를 물어봤더니 미혼 여성은 평균 1.43명, 미혼 남성은 1.63명, 기혼 여성은 1.71명, 기혼 남성은 1.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래쪽 무자녀를 희망한다는 답은 미혼 여성에서 21%, 미혼 남성에서 14%, 기혼 여성은 7%, 기혼 남성은 5% 등이었습니다. 기혼보다 미혼 인구의 희망 자녀 수가 적고 또 무자녀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더 높다는 걸 보면서 협회는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자녀에 대해 갖는 가치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자녀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96%로 가장 높았고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 등 부정적 응답이 다수 나왔습니다. 한편 자녀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한다거나 자녀의 성장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등의 긍정적 응답도 다수 나왔는데요. 다소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디 이러한 바탕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3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가 대형 화물선과 충돌해 무너지면서 인부 6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현지 시각 26일 오전 1시 반쯤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교각에 싱가포르 국적 선박이 충돌해 다리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일하던 인부 8명이 물에 빠졌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조했지만 6명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교량의 붕괴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3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세계 주요 교량 붕괴 사고를 기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이번 볼티모어와 비슷한 사고가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국 남부 광저우시의 리신사대교가 다리 아래를 지나던 컨테이너선의 충돌로 상판이 끊기면서 차량이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을 만들고 있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인도 구자라트주에서는 길이 230m짜리 보행자 전용 현수교가 끊어졌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수백 명이 마추강으로 떨어져 140여 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도시철도 고가 교량이 끊어지면서 열차가 추락해 26명이 숨졌습니다. 2018년 8월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모란디교가 무너지면서 43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로 불리는 건축가 리카르도 모란디가 디자인한 다리였지만 부실 시공과 부실 관리가 겹치며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리 붕괴의 트라우마를 전해준 건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 시간대 성수대교 10번과 11번 교각 사이 상판 약 50m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한강으로 추락했고 등교하던 무학 여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후 정부는 시설물 안전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바로 다음해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YTN 이종훈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좀 주가가 오를 때 동안 우리 국내 기업들은 좀 아무래도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장중에 지금 8만 전자 가까이까지 갔거든요. 또 이제 좀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요.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그것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중에는 8만 원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무려 2년 3개월 만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무려 4.25%나 급등을 해서 장중에는 52주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제 2.1% 역시 2.17% 상승을 해서 79,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반도체 주가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세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외국인 자금이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만 외국인이 각각 4,750억 원, 그다음에 1,232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그 지난해 반도체 기업 주가는 아무래도 좀 실적 부진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이제 좀 오른다는 건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넣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산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산의 여파로 그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 평균 D램 평균 판매 단가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로요, 2분기에는 3에서 8% 정도 오를 것으로 해서 상승률 전망은 소폭이 아니라 대폭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최대 20% 상승을 했는데요. 2분기에는 3에서 8%로 상승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관련해서는 지금 HBM 납품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그 납품을 위해서 제품을 그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M 시장이 워낙 크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의 납품이 되게 결정이 된다면 두 회사 모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또 최근에 미중 갈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AMD랑 인텔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럼 국내 기업들은 이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요,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제품을 포함한 그 전자기기 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에서도 당연히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PC 서버, 노트북 등을 구매할 때 그 프로세서와 운영 체계에 인텔,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제품이 사용된 것을 갖다가 구매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부터 해서 이 서버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 그 운영 체계, 그다음에 그 프로세서를 갖다가 중국 국산 제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요, 그 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 있는 서버로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해서 국내 회사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반도체 관련된 무역 전쟁, 이 무역 장벽이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게 호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반도체 기대감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좀 함께 가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체적인 주가도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국내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요, 일단 HBM 관련된 AI와 관련된 연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에요.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 고성능 메모리 업체뿐만 아니라 그 생성형 AI 관련된 그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전기 장비 관련된 업체들 관련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커서요, 그런 쪽으로도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반도체 산업
최대 변수라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미중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예,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산업에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핵심 중간재가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 선도 산업에도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리스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무역 장벽,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일괄되게 다 높여가지고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을 썼는 반면에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기술 장벽을 높이는 정책.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핵심 기술 부분에서의 기술 격차를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을 디리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가 중국과 미국 간의 핵심 기술 격차에 관련된 핵심 중간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기술 장벽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요. 중국도 이에 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역 보복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당장 연말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모두가 어쨌든 중국에 좀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게 되면 뭐 보편적 관세를 10%를 부과해서 현 수준보다 3배 이상 올리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무려 6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을 천명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대선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할수록 또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트럼프와 동조해서 무역 장벽을 대중국 보호 무역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나라로서요. 그 수출 비중은 지금 두 나라 모두 20%에 인접한 전체 수출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20%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서로 무역 장벽을 미국이 높이면 중국도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어서 두 나라 모두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 때문에요. 중국 경제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대미 수출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무려 444억 달러에 달해서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 삼아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데에 생산 거점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올라가고요. 멕시코에서 우리가 최종 제품을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멕시코의 미국으로의 무역 수지가 올라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무역 수지는 올라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집권 시에 그 무역 규제, 무역 장벽을 우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옮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하고 동남아시아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은 지금 고학력 노동자를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회 간접 자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계 첨단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우리나라 쪽으로 유치하는 전략.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보조금이라든지 감세 혜택 이런 것을 줘서 세계 첨단 기업을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를 건설하도록 유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생산 거점 기지 다변화랑 첨단 기업 생산 기지 우리나라 유치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또 뭐 탈중국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주장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탈중국이라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안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중국과 거리를 불가피하게 둘 수밖에 없지만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입국이고요. 전체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2%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요. 중국과의 소통과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그 무역 장벽과 크게 거기에 제한이 걸리지 않는 부분에서 중국과의 교류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서 미래 중국의 소비를 주도할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에 대한 그 우호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교육 서비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 그다음에 교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의 수출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대학을 갖다가 중국의 분교를 유치해서 싱가포르 같이 뭔가 교육 산업을 나중에 수출하는, 싱가포르는 외국의 유명 대학들의 분교를 유치해서 네. 유학생을 유치하는 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상하이에서 그런 것을 모방해서 뉴욕 대학 같은 상하이 캠퍼스를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들을 갖다가 중국의 뭐 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의 교육 서비스를 수출한다든지, 그러면 중국의 미래 엘리트들이 한국 대학의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서 한국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미국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볼 텐데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미국의 지금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그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발표한 것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점 부담에서 조정 압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월 근원 PCE 물가, 미 연준에서 가장 중시하는, 금리 결정에 가장 중시하는 지표인데요. 이 발표를 앞두고 지금 조정 장세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월 근원 PCE 물가 발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이것은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PC 물가에서 절반 이상의 가중치를 차지하는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에 전월 대비 0.5% 상승을 해가지고요. 1월 달 0.9% 상승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판단해 봤을 때요. 지금 2월 달에는 전월 대비로 0.3% 정도 상승을 해서 1월 달 0.4%보다 소폭 하락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도 지금 1월 달에 2.8%였는데요. 2월 달도 2.8% 내지 2.7%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서 이것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 속도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라서 호재로 보면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2월 내구재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4% 증가했는데 시장 전망치인 1%를 상승을 해가지고 좀 소비 심리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온 반면에요. 선행 지표인 3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선행 지표는 안 좋아지는데 동행 지표는 좀 좋게 나와서 앞으로는 좀 소비 심리가 얼어붙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상하이 종합 지수나 홍콩 H 지수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 뭐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미국 증시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경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도체죠. 얘기했던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반도체 생산을 하는 그 반도체주,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제가 좋고 전망도 좋은 반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위기가 아직 극복이 안 되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4% 중반대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은 경우는요.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끝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놨는데요. 이 편성한 지침 안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겼습니까? 예, 예산안 편성 지침 같은 경우는 내년 재정 운영 기조를 밝힌 원칙으로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네. 이번에 가장 좀 주목할 부분은 역시 R&D 예산,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R&D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서는 대폭 구조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상당히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또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겠다라고 해서 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전략 분야 위주로 좀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해서요. 지난해에는 원래 31조 원대에서 26조 5천억 원대로 좀 확 줄였었는데 네. 다시 30조 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요. 네. 지금 중기 재정 지출 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총 지출 증가율을 4.2%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명목 GDP 성장률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4.4%에 못 미칠 것으로 보여가지고 좀 건전 재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건전 재정 기조보단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025년 같은 경우는요.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 기준으로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잠재 성장률이 2.0%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 GDP 성장률이라서 당장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될 정도로 경기 침체 내지 둔화 상태가 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크게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이는 건전 재정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사과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수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생육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사과나무엔 벌써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꽃이 빨리 피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경우 열매 맺기에 실패하기 쉬워 농가에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사실 꽃이 일찍 핀다 해서 저희 농가들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대란이 난 부분도 작년도에 봄 동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일부의 대란의 영향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일나무의 개화 시기가 평균 열흘 이상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서가꽃은 11일, 복숭아꽃과 백꽃도 각각 12일과 9일 빨리 필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른 개화와 저온 피해,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도 1월부터 민관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온 피해와 탄저병으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어든 만큼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를 관리해 같은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냉해 예방 약제를 조기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상팬이라든지 미세 살수 장치 같은 냉해 예방 시설 등을 3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지자체를 통해서 현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주로 재배하는 후지보다 개화기가 늦은 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도록 해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는 과수 재배 방식 확산도 고려하고 있지만 품종 개발과 마찬가지로 수확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을 늘리고 저장시설 확충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3월 말인데도 강원 산간 지역에는 4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기습 폭설에 곳곳에서 교통 불편이 잇따랐지만 관광객들은 때 아닌 봄속 설경을 만끽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해발 830m 대관령 일대에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대형 트랙터가 쌓인 눈을 쉴 새 없이 밀어냅니다. 주유소에선 삽을 단 기름 운반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주민들도 눈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대관령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밤사이 주차된 차량들 위로 이렇게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눈밭으로 변한 주차장에서 차량이 연신 헛바퀴만 돌립니다. 운전자는 급한 마음에 직접 삽을 들고 얼어붙은 눈을 퍼냅니다.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차를 못 빼고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4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고 대관령 옛길 인근에서는 25톤 화물차가 6시간 넘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눈만 조금만 있어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죠. 지금 몇 시간째 계신 거예요? 6시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눈이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등산객들은 때 아닌 봄속 설경을 마음껏 즐깁니다. 광양에서 매화꽃 화려하게 핀 것을 봤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여기 선자령에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 환상적인 동화 속 나라가 펼쳐졌네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아시아 최고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국제 미식 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이 어제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식 평가 가이드로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방콕 등에 이어 처음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 식당은 올해 1위에서 50위권 안에 4개 업소가 선정됐는데 링글스 13위, 세븐스도어 18위, 온즘 21위, 모수가 4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환대출 인프라 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전세 대출은 현재 전체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지만 오는 6월부터는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5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6도 선까지 크게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는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안개로 인해서 도로가 젖으면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5도, 대전 2.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